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소음없이 열리자 결점 하나 없는 검은색 스틸레토 힐 한 쌍이 매끄러운 바닥에 가볍게 닿았다.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여성은 주변의 부산스러운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요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의 이름은 이블린 리, 월스트리트의 인수합병 세계에서 냉혹한 전략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여권에 적힌 진짜 이름, 이서연이라는 세 글자는 6년 전 한국 땅에 묻어두고 온 과거의 편린이었다. 그녀는 맞춤 제작된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꼭 맞는 펜슬 스커트로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무엇보다 날카로웠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그녀의 눈은 입국장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지만 그 시선에는 어떤 기대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금발의 비서 알렉스가 서류 가방과 짐을 챙겨 나왔다. 그는 이 유능한 상사가 왜 갑자기 모든 중요한 계약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정리해야 할 낡은 사업이 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알렉스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사업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특유의 섬뜩한 불꽃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맞았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자 이블린은 몸을 숙여 채 올랐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6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공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한 창밖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블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한강의 은빛 물결,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모든 것이 변함없었지만 모든 것이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다. 이 도시의 모든 길과 건물에는 강태준과의 기억이 유령처럼 배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6년 전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이서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태준은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의 미래였다. 그는 늘 다정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영원을 약속했다. 서연아,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졌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기쁨이 아닌 차가운 경멸이었다. 아이? 그걸 지금 나한테 책임지라는 건가? 알아서 처리해. 이건 네 실수야. 그날 밤의 차가운 빗방울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얼음 조각 같았다. 그 후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돈 봉투를 내밀며 그녀의 뺨을 때렸을 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듯 한국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굴욕과 절망이 다시금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눈을 뜬 이블린의 눈빛은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이서연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를 위해 돌아온 이블린 리뿐이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선 이블린은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한 건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 강태준의 왕국이었다. 그는 아마도 저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 터였다. 지난 6년간 그녀는 미국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지독한 시간을 보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아들 민준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민준은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고 그녀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과 같은 상처를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들을 버린 아버지에게 반드시 후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고 맹세했다. 대표님, 진성그룹의 최근 분기 보고서입니다. 알렉스가 조용히 서류를 건넸다. 이블린은 시선을 돌려 보고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진성그룹의 재무구조와 약점, 그리고 강태준의 경영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그는 공격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균열이 존재할 터였다. 그녀는 그 작은 균열을 찾아내 쐐기를 받고 그의 견고한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적대적 인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자존심과 인생 전체를 파괴하기 위한 정교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진성그룹 건물을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다. 강태준, 네가 버린 여자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가러 왔어.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잠금 화면을 풀었다. 화면에는 눈이 크고 환하게 웃는 6살배기 남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강태준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영락없는 그의 아들이었다. 처음에는 아이의 얼굴에서 태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은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 되었다. 이 아이는 태준이 자신의 핏줄을 부정하고 내버린 증거였다. 이블린은 아들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복수는 민준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자신의 아들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강태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몇 배로 키워내며 재계의 황태자로 군림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이미 희미한 얼룩처럼 잊혀진 지 오래였다. 그는 가끔씩 비 오는 날이면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그 여린 눈빛을 떠올렸지만 그것은 성가신 잡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그의 야망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고 평범한 집안의 여자는 그의 파트너가 될 수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공과 권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몰랐다. 자신이 버린 과거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지. 스위트룸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이블린은 첫 번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진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바이오 자회사 상장 계획. 강태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확보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비밀리에 해당 자회사의 경쟁사를 인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태준이 가장 자신하는 순간,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의 뒤통수를 쳐서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고통과 절망은 6년 전 자신이 느꼈던 것의 1000배, 10,000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도시의 야경보다 더 차갑고 어둡게 빛났다. 복수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블린은 알렉스와 함께 임시로 마련한 사무실로 향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곳은 진성그룹 본사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거대한 진성그룹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시선이었다. 그녀의 팀은 이미 미국에서부터 원격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최고의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된 그녀의 군단은
오직 그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지시했다. 오늘 오후 블루밍 바이오 인수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언론에 공식 발표할 겁니다. 진성 바이오가 가장 원했던 기술을 우리가 먼저 손에 넣었다고 말이죠. 알렉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블루밍 바이오는 진성 바이오가 기술 제휴를 위해 수개월간 공들여온 회사였다. 만약 이블린의 회사가 블루밍 바이오를 인수한다면 진성 바이오의 상장 계획은 시작부터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터였다. 그것은 강태준에게 보내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블린은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다. 처음에는 분노하겠지. 그리고는 이 신출 규모란 경쟁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쫓으며 서서히 불안과 혼란에 잠식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복수는 뜨거울 때가 아니라 차가울 때 가장 완벽한 법이니까.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의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을 생각이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성,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오만함까지도.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비는 날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6년 전 돈 봉투와 함께 짓밟혔던 자신의 순정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결코 용서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온기가 사라지고 오직 이블린 리라는 이름의 차가운 강철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의 적진을 노려보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 인수한 미술품을 감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진성 바이오 상장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재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터였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EL홀딩스가 블루밍 바이오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강태준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EL홀딩스.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블루밍 바이오는 그의 원대한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는 즉시 EL홀딩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그는 그 회사의 대표가 이블린 리라는 젊은 동양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진 속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기억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월스트리트에서 단기간에 수많은 빅딜을 성공시킨 실력자. 그런 인물이 왜 갑자기 한국 시장에, 그것도 정확히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겨누고 나타났단 말인가. 강태준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경고등이 켜졌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오만한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복수극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 흔들렸다. 모든 주요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EL홀딩스의 블루밍 바이오 인수를 대서특필했다. 혜성처럼 등장한 EL홀딩스, 진성그룹의 심장을 겨누다. 베일에 쌓인 여성 CEO 이블린 리, 그녀는 누구인가?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지명과 인터넷 포털을 뒤덮었다.
진성바이오의 상장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쏟아졌고, 이는 곧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진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홍보팀과 IR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직원들은 밀려드는 문의에 속수무책으로 당황하며 진땀을 흘렸다. 강태준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철옹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냉랭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회사를 조롱하는 듯한 뉴스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을 감히 방해한 이 정체불명의 적에 대한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가 소리치자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임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고작 신생 투자사 하나에 우리 그룹 전체가 놀아났다는 게 말이 돼. 당신들은 그동안 뭘 한 거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EL홀딩스와 이블린 리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녀가 한국에 온 목적이 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생전 처음 겪는 패배감에 심하게 상처 입은 상태였다. 강태준이 분노에 차서 날뛰는 동안 이블린 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습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왕을 향해 첫 번째 말을 움직인 체스 마스터처럼 그녀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사무실 한편에서 그녀의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대표님, 성공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알렉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블린은 그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강태준은 곧 방역에 나설 겁니다. 그의 성격상 이 정도 패배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음 수를 준비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도취감 대신 냉철한 이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전쟁이었다. 그날 저녁 복수의 화신 같았던 이블린 리는 없었다. 강남의 레지던스로 돌아온 그녀는 차가운 갑옷을 벗고 이서연이라는 엄마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통해 미국에 있는 아들 민준과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 민준은 공룡 잠옷을 입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공룡 그림 그렸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랬어.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엄마한테도 보여줄 거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과 대화했다. 하지만 민준이 엄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금방 갈게 아들. 엄마가 여기서 할 일만 빨리 끝내고 날아갈게.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이 복수가 과연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에 대한 아주 작은 회의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싸움을 끝내야만 민준에게 떳떳하고 강한 엄마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웃어 보이며 통화를 마쳤다. 화면이 꺼지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태준의 조사팀은 밤새도록 EL홀딩스와 이블린 리의 뒷조사를 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블린 리는 아이비리그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 은행을 거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 외의 정보는 전무했다. 가족관계, 출신 배경, 심지어 한국과의 연관성조차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았다. 이게 전부야. 고작 이걸 알아내려고 밤을 샌 건가? 강태준은 보고서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정보가 없다는 것은 상대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였고, 이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블린 리라는 이름 없는 적에게 알 수 없는 공포심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다시 한번 노려보았다.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 눈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한편 이블린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 금융계의 숨은 실력자이자 진성그룹과 오랜 악연을 가진 사모펀드 대표 박진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대표는 과거 강태준의 아버지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한 후 절치부심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이블린 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진성그룹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녀는 강태준의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박 대표의 구미를 당겼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오랜 격언처럼 그녀는 한국 내에서 강태준을 고립시킬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이블린 리가 자신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단순한 비즈니스 영역 다툼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으로 이 신생 투자사를 충분히 짓누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EL홀딩스의 자금줄을 파악하고 그들의 다른 투자처를 공격하여 압박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이블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이미 태준의 공격 패턴을 예상하고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그가 허둥대며 움직일수록 더 많은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차분하게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블루밍 바이오 인수 발표 며칠 후 이블린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공기가 압도되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EL홀딩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알리며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일각에서는 EL홀딩스의 첫 행보가 진성그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블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저희는 특정 기업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투자의 가치만을 볼 뿐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었거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원론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그 기자회견은 강태준에게 보내는 두 번째 경고장이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고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블루밍 바이오 사태는 강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진성바이오의 상장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사회에서는 연일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다급해진 강태준은 EL홀딩스 측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돈으로 회유하려 하기도 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압박을 넣으려 했지만 이블린 리라는 여자는 마치 유령처럼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해 나갔다. 결국 자존심을 구긴 강태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그녀를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있었다. 아무리 대단한 월스트리트의 실력자라 해도 결국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 그리고 남성적인 매력으로 그녀를 구슬릴 수 있으리라 오만하게 믿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성사되었다. 약속 당일 이블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라인이 돋보이는 흰색 파워 수트를 선택했다. 과거 강태준이 좋아했던 파스텔 톤의 원피스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며 자신의 입술이 그의 이름을 경멸하듯 내뱉을 준비를 시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상처받고 눈물 흘리던 유약한 이서연은 없었다. 오직 냉혹한 복수의 화신, 이블린 리만이 존재했다. 6년 만에 그를 마주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잠시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이내 감정을 다스렸다. 이것은 재회가 아니었다. 심판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환한 미소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갑옷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권력자들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한 공간이었다. 강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상대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기선 제압을 하려는 속셈이었다. 잠시 후 라운지 문이 열리고 이블린이 들어섰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강태준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의 윤곽, 갸름한 턱선,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았던 깊은 눈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 이서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단 1초 만에 사라졌다. 눈앞의 여자는 이서연일 리가 없었다. 그녀에게서는 이서연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기와 감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이라 치부하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블린 리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성그룹 강태준입니다. 강태준이 먼저 손을 내밀며 능숙한 미소를 지었다. 이블린은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악수하는 힘은 예상보다 단단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평탄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다. 6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멋지고 오만했다. 세월은 그의 얼굴에 더욱 깊은 남성미와 자신감을 새겨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미련도 흔들림도 없었다. 오직 차갑게 빛나는 저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동시에 경멸감을 느꼈다. 그에게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활활 불태웠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 강태준은 특유의 고압적인 태도로 대화를 주도하려 했다. 그는 블루밍 바이오의 가치를 일부러 깎아내리며 EL홀딩스가 한국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은근히 무시했다. 그러고는 현재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이 정도면 만족하실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마치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이블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그의 말이 끝나자 날카롭게 방역했다. 강 회장님께서는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하고 오신 건지 의문이군요. 저희가 인수한 기술은 단순한 바이오 기술이 아닙니다. 향후 5년간 진성그룹의 모든 신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죠. 회장님께서 제시한 금액은 그 가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군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진성그룹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약점과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마치 그의 왕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그는 그녀의 정보력과 분석력에 압도당했다. 이블린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저희는 블루밍 바이오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저희 측 전문가를 기술 고문으로 파견하는 조건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사실상 진성그룹을 EL홀딩스의 기술적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이블린은 단 한순간도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깊고 차가운 눈동자는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의 말투, 특정한 단어를 사용할 때의 미세한 억양, 차를 마시는 손짓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기시감이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본 듯한 익숙함이었다. 그 알 수 없는 익숙함이 그의 평정심을 계속해서 흔들었고 그는 평소의 냉철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상대를 압도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 여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마치 철옹성 같았고 그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대화 내내 알 수 없는 초조함과 패배감을 느껴야 했다. 결국 그날의 협상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다. 이블린 리의 완벽한 승리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늘 제안은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연락드리죠. 그는 마치 도망치듯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이블린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엄청난 감정적 소모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를 만났고 그의 오만함을 확인했고 그에게 첫 번째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채 올라탄 후에야 그녀는 굳게 닫고 있던 눈꺼풀을 내렸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결코 흐르지는 않았다. 이제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만남 이후 이블린은 잠시 수면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재계에서는 EL홀딩스가 진성그룹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그 만남 이후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이블린 리의 얼굴이,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6년 전 이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미친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그의 머릿속에서 끈질기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비서팀에게 이서연의 행방을 남몰래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6년 전 미국으로 출국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럴수록 이블린 리라는 존재는 더욱 미스터리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강태준이 자신의 과거를 헤매며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이블린은 그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리더십이 독단적이고 오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분명히 그의 그늘에 가려진 채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들이 존재할 터였다. 그녀의 분석팀은 진성그룹의 지배구조와 핵심 인물들의 관계도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의 사촌 동생이자 진성화학의 사장인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은 야망이 넘쳤지만 늘 사촌인 태준의 그늘에 가려 2인자 취급을 받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블린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그의 눈이 커졌다. 파일 안에는 얼마 전 진성그룹이 거절했던 유럽화학회사와의 M&A 제안서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 M&A는 성공했다면 진성화학의 위상을 단숨에 그룹 내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블린이 보낸 비밀 보고서에는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다. 강민혁 사장의 그룹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음. 강태준이 오직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앞길을 막았다는 사실에 강민혁은 치를 떨었다. 그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며칠 후 열린 그룹 임원회의에서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의 중 강민혁이 이전과 달리 강태준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회장님의 판단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너무 보수적인 결정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특정 사안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임원들은 그가 강태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강민혁의 눈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대감을 읽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블린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마침내 첫 번째 싹을 틔운 것이다. 이블린의 두 번째 목표는 진성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최진석 부사장이었다. 그는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인물로 강태준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에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블린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최 부사장에게 진성바이오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 흐름에 대한 의심스러운 자료들을 보냈다. 자료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마치 강태준이 이사회에 승인 없이 무리하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책임은 최종 결제 라인에 있는 최 부사장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다. 자료를 검토하던 최 부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강태준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에 빠졌다. 그날 이후 최 부사장은 강태준이 지시하는 모든 자금 집행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원칙과 절차를 내세우며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그룹의 주요 사업들은 거부 기걸음을 하게 되었다. 강태준은 최 부사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격분했지만 재무총괄 책임자의 합법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최 부사장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룹 내부는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노골적인 반발과 최 부사장의 소극적인 저항.
강태준은 마치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이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이블린 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성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진성그룹 건물을 내려다보며 이블린은 알렉스가 보고하는 내용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강민혁 사장은 이사회를 상대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석 부사장은 내부 감사를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강태준 회장의 지시체계에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듣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강태준이 지금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의심하게 될 것이다. 부하 직원의 충성심, 가족의 신뢰,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터였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복수의 방식이었다. 단순히 그의 회사를 빼앗는 것은 너무 간단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싶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자신의 과오를 곱씹으며 고통받기를 바랐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강태준, 네가 내게서 앗아간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어.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지. 이제 너도 똑같이 당해봐. 그녀의 속삭임은 어두운 사무실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제국 전체를 뒤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다. 이블린 리가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은 그의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충신들은 소극적인 태업으로, 야심가들은 노골적인 방위로 그의 리더십을 흔들었다. 보고되는 모든 사안이 의심스러웠고 모든 임원의 미소 뒤에 칼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이런 내부의 혼란 속에서 이블린 리의 존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망령이 되었다. 그녀의 완벽한 이력서는 보면 볼수록 거짓말 같았다. 그는 결국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지만 실력 있는 정보 컨설팅 회사 블랙사이트와 접촉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블린 리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 그녀의 과거, 가족, 약점, 그 무엇이든 좋아.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이블린의 그림자를 쫓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월스트리트에서 생존하며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절대 내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최고 수준의 보안팀을 꾸렸고 알렉스가 그들을 총지휘하고 있었다. 블랙사이트의 요원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을 때 알렉스의 팀은 즉시 그들의 존재를 감지했다. 이블린은 그들을 떼어내는 대신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보여주죠. 아주 지루하고 평범한 사업가의 일상을. 그녀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의미 없는 미팅에 참석하고 미술관을 방문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했다. 블랙사이트가 강태준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그녀가 설계한 각본 그대로였다. 강태준은 막대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그녀가 던져준 가짜 미끼를 물고 있었다. 강태준이 헛다리를 짚는 동안 이블린의 진짜 군대는 진성그룹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가 고용한 국제적인 회계법인의 포렌식 팀은
몇 주 동안 진성그룹과 연결된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괴물의 실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장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였다. 수조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은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여러 차명 계좌와 해외 법인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 돈은 진성그룹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었다. 정관계 로비, 부실 계열사 지원, 경쟁사 탄압, 그리고 총수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이 검은 돈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거대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바로 강태준의 삼촌이자 그룹의 2인자인 강일환 부회장이었다. 이블린은 마침내 강태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비수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러던 중 이블린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고된 싸움 속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유일한 빛인 아들 민준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졌다. 결국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민준과 보모를 비밀리에 한국으로 불렀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의 안전까지 지켜야 했다. 그녀는 레지던스의 보안을 몇 배로 강화하고 아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항상 알렉스가 동행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그녀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이블린은 잠시 복수를 잊고 엄마 이서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강남의 한 프라이빗 공원을 찾았다. 모처럼 모자, 무지, 아재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며 즐겁게 웃었고 이블린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공원 반대편 산책로에서 한 남자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걸어오고 있었다. 연이은 내분과 이블린 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강태준이었다. 그는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인적이 드문 이 공원을 찾은 것이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운명의 궤도가 6년 만에 다시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이블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의 시야에 강태준의 모습이 들어왔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번개처럼 일어나 민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민준아, 저기 나비 좀 봐.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강태준에게 등을 보인 채 몸을 돌렸다. 때마침 강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받으며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찰나의 순간 이블린은 아이를 안고 황급히 공원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태준은 통화를 마치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시야에는 아이와 함께 멀어져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이블린은 레지던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만약 그가 민준의 얼굴을 봤더라면 그를 쏙 빼닮은 그 얼굴을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날 밤 이블린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이나 망설임마저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강태준은 더 이상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 요소였다. 그가 존재하는 한 그녀와 민준은 영원히 그의 그림자 아래서 불안에 떨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알렉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알렉스, 준비하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공개할 겁니다. 강태준과 진성그룹을 완전히 끝장낼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진성재단의 명예이사장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와 자애로운 사회사업가의 이미지 뒤에 강철 같은 의지와 무자비한 결단력을 숨기고 있는 강씨 가문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6년 전 아직 어리고 순진했던 이서연의 뺨을 때리며 돈 봉투를 던져준 것도 내까짓게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라며 모욕적인 말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린 것도 바로 오수진이었다. 그녀에게 아들 태준의 성공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고 그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최근 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이블린 리라는 여자에게 날카로운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진성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행사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이 행사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여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EL홀딩스의 대표 자격으로 이블린 리 역시 이 행사의 주요 귀빈으로 초청되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녹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태준은 멀리서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이블린은 강태준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그를 적대하는 다른 기업 총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이 자리를 자신의 편을 만들고 강태준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무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그녀는 행사장 내에 특별히 마련된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에 민준을 보모와 함께 보내두었다. 오수진 이사장은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애로운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놀이공간을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지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간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유독 한 아이가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블록을 쌓으며 혼자 놀고 있는 남자아이. 또렷한 이목구비와 야무지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 오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아이의 얼굴은 자신의 아들, 강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박아놓은 듯 했다.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니었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거울 속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다. 얘야, 이름이 뭐니? 그녀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 이름은 민준이에요. 이민준.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그렇구나, 민준이. 혹시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는 손가락 6개를 펴보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6살이에요. 6살. 그 숫자가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6년 전 그녀가 무참히 쫓아냈던 바로 그 여자. 오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간신히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엄마는 어디 계시니? 바로 그때 낯선 여자의 등장을 경계하던 보모가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도련님, 이제 그만 가실 시간이에요. 보모는 오수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오수진은 멀어져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끔찍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오수진은 자신의 아들 강태준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고용한 블랙사이트와는 차원이 다른 오직 자신만이 동원할 수 있는 비밀 정보원을 호출했다. 이민준이라는 6살 남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어미에 대해 알아봐. 6년 전 내 아들 주변에 있던 이서연이라는 계집애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이번 일은 절대 태준이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녀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강태준이 이블린 리라는 눈앞의 적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진짜 위협은 과거에서부터 기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또한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장애물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오직 오점일 뿐이었다. 한편 자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블린은 이 치명적인 발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적대 관계에 있는 몇몇 유력 인사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에 만족하며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잠시나마 적의 수장과 마주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만남이 새로운 위협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자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채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적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것은 그녀의 완벽한 복수 계획에 나타난 첫 번째 변수이자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며칠 후 강태준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내부의 분열은 극에 달했고 이블린 리는 언론을 통해 연일 진성그룹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압박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 오수진이 불쑥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태준아, 너 혹시 6년 전에 그 계집애 이서연이라고 했던가? 그의 소식 들은 거 있니? 어머니의 뜬금없는 질문에 강태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리된 일입니다. 그의 무심한 대답은 오히려 오수진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무능함에 혀를 차며 이 문제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강태준을 향한 포위망은 이제 그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절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블린 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칼, 진성그룹의 비자금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지만 절대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재벌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자료의 일부를 넘겼다. 자료는 마치 양파 껍질 같았다. 처음에는 강일환 부회장이 비자금의 주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었지만 파고들수록 최종 책임자가 강태준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폭탄을 한 번에 터뜨리는 대신 작은 불씨를 던져 진성그룹 전체가 서서히 타들어가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이것은 강태준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며 그를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한 잔인한 서곡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의 아침은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진성그룹,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총수 일가 연루 정황.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언론사들도 관련 의혹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진성그룹을 향한 비난이 빗발쳤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성그룹 관련 주식은 모두 하한가로 직행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국민기업이라는 신뢰의 탑이 단 몇 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진성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오전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진성그룹 본사 로비로 들이닥쳤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현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까지 몰려들면서 건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강태준의 집무실과 강일환 부회장의 사무실, 그리고 재무팀을 급습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들을 상자에 담아 윤비다시하지메타.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왕국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굴욕적인 순간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블린 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짐승이었다. 위기가 닥치자 그동안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최진석 부사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혁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이사들을 선동하고 나섰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준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블린 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으로 6년 전 이서연의 얼굴이 겹쳐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서연을 찾아내. 그는 남은 수족을 모두 동원해 이서연의 행방을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다. 같은 시각 오수진 이사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비밀 정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그 이상이었다. 6년 전 한국을 떠난 이서연의 행적은 미국에서 끊겼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블린 리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이블린 리는 월스트리트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자선 행사에서 만났던 아이, 이민준의 어머니는 서류상 이블린 리로 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블린 리가 바로 이서연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신분까지 바꾸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의 핏줄이자 강씨 가문의 오점이 될 씨앗이었다.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 태준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실수를 통감했다. 6년 전 그 계집애를 좀 더 확실하게 밟아버렸어야 했다. 그녀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진성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태준의 인생 또한 끝장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문제는 아들에게 맡겨둘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만 있다면 이서연을 협박하고 통제할 수 있을 터였다. 아이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이블린 리가 머물고 있는 레지던스로 향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아니 빼앗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강일환 부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배신인지 알지 못했다. 한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오수진은 아이를 손에 넣어 이 모든 판을 뒤집기 위해 이블린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이블린은 이제 곧 열릴 이사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강태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세 사람의 길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교차하기 직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19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긴 테이블을 따라 그룹의 운명을 쥔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으로 오만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낸 강민혁이 앉아 있었고 다른 이사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 계산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태준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삼촌인 강일환 부회장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그룹을 정상화시킬 시간을 달라고 자신을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가 연기처럼 내뱉는 거짓말들이 회의실을 채워갈 때쯤이었다. 같은 시각 이블린이 머무는 레지던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수진 이사장은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여왕처럼 이블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시지, 이서연 양.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네가 돌아온 목적이 뭔지 알아. 하지만 넌 선을 넘었어. 내 손주를 내놔. 그럼 내 목숨만은 살려서 한국을 떠나게 해주지. 6년 전과 똑같은 오만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눈물 흘리던 소녀가 아니었다. 이블린은 미동도 없이 그녀를 마주보았다. 정정하죠, 오 여사님. 그 아이는 당신 손자가 아니라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박을 할 위치에 있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벽에 걸린 액자 뒤에서 숨겨져 있던 카메라 렌즈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금 하신 말씀, 우리 아들의 친권을 주장하고 저를 협박하신 내용까지 전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블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군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당신의 아들이 주인공인 마지막 무대죠. 그녀는 얼어붙은 오수진을 뒤로 한 채 유유히 레지던스를 빠져나왔다. 다시 진성그룹 대회의실. 강태준의 변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이블린 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강태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여긴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이사들 역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블린은 그의 분노를 가볍게 무시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와 이사들에게 서류를 나눠주었다. EL홀딩스는 진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따라서 본 긴급 이사회에 참석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지나쳐 테이블의 빈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 안에 있었다. 강태준 회장님의 감동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블린이 입을 열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하지만 빠진 내용이 몇 가지 있군요.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회의실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강태준과 강일환 부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음 파일이었다. 비자금 조성을 논의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다음으로 강태준의 개인 비서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서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떴다. 그녀가 공개하는 자료들은 강태준이 비자금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민혁조차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듯 경악한 표정이었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대체 네 정체가 뭐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그가 절규하듯 묻는 순간 이블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마침내 6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명료했다. 아직도 날 기억 못하는군요, 강태준 씨. 6년 전 당신이 푼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쓰레기처럼 버렸던 여자. 내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회의실의 시간은 멈췄다. 강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졌던 기시감, 그녀의 정체 모를 적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집요한 공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이블린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의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띄웠다. 해맑게 웃고 있는 민준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강태준과의 친자 관계가 99.99% 일치한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당신이 실수라 부르며 지우라고 명령했던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진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죠. 그것은 강태준의 영혼을 파괴하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비자금 스캔들과 숨겨진 아들의 존재, 그의 모든 명분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경멸과 혐오, 그리고 약간의 통쾌함이 섞인 시선들이 그를 향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는 다시 이블린을, 아니 이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강력하고 무자비한 복수의 여신이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그의 세상이 끝나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이 사회가 끝나자마자 진성그룹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여 강태준을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그룹 전체가 움직였지만 이제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빈겁대기였다. 보안 요원들이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 나갔다. 건물 1층 로비는 이미 그의 몰락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망가진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어제의 황제는 오늘 역적이 되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고 이블린, 아니 이서연이 그에게 내리는 첫 번째 형벌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평창동의 본가로 향했다. 그를 맞아준 것은
어머니 오수진의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위로의 말 대신 있는 힘껏 그의 뺨을 내리쳤다. 이 어리석은 놈,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그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실패작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강씨 가문은 너를 버릴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남은 우리라도 살려면 모든 죄를 네가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삼촌 강일화는 이미 검찰에 체포되었고 가족들은 그를 주범으로 몰아가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가족은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그를 배신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다. 그는 곧바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이서연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의 옛 부하들은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앞다투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횡령, 배임, 뇌물공여, 주가 조작. 그의 모든 성공 신화는 범죄로 얼룩진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언론은 그를 희대의 파렴치한 재벌 3세로 낙인 찍었고 대중은 그의 몰락에 환호했다. 결국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하룻밤 사이에 좁고 어두운 독방으로 추락한 것이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강태주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버린 것들을 떠올렸다. 회사가 아니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오직 이서연과의 기억뿐이었다. 함께 걷던 대학 교정의 가을 풍경, 그녀가 만들어준 서툰 요리, 그리고 수줍게 웃던 그녀의 미소. 그는 그녀가 임신 사실을 고백하며 희망과 두려움에 떨던 그 눈빛을 기억해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희망을 짓밟았는지, 얼마나 차갑게 그녀를 내쳤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단 한 번만 사진으로만 본 아들 민준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것이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이서연은 강태준의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그의 간절한 부탁을 무표정하게 들었다. 변호사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그 사람은 6년 전 자신의 아이를 지우라고 명령했을 때 이미 아버지가 될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강태준의 것이었던 진성그룹의 건물이 보였다. 민준이는 그 사람 같은 그림자 없이도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후회라는 감옥은 그 사람 스스로 만든 것이니 평생 그 안에서 속죄하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판결이었다. 더 이상의 자비도 연민도 없었다. 변호사로부터 이서연의 말을 전해 들은 강태준은 구치소 독방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의 회사나 돈을 빼앗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파괴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뒤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지옥은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이서연의 웃는 얼굴과 자신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길고 긴 후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 그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었다. 그 후 강태준은 재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민혁은 진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지만 이미 기운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룹은 결국 여러 개로 쪼개져 팔려나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성그룹의 신화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오수진은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쫓아냈던 여자와 손자의 환영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이서연이 시작한 복수는 완벽하게 끝을 맺었다. 그녀는 적들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준이 법의 심판을 받고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새로운 뉴스에 열광하며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이블린은 자신이 시작한 모든 것을 조용히 마무리했다. 진성그룹의 자산들은 여러 기업에 분할 매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EL홀딩스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그녀는 6년 동안 꿈꿔왔던 완벽한 승리를 손에 넣었다. 그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모든 이들은 대가를 치렀고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레지던스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아니, 고요함을 넘어 공허했다. 6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복수라는 거대한 불꽃이 꺼져버리자 그 자리에는 차가운 재와 함께 텅 빈 공간만이 남았다. 그녀가 기대했던 통쾌함이나 해방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대표님? 그녀의 곁을 충직하게 지켜온 알렉스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위태로움을 읽었다. 이블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요, 알렉스. 전쟁은 끝났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알렉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이블린 리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하고 무자비했죠. 하지만 전쟁은 끝났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 무기를 내려놓고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갈 시간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서연, 그녀가 스스로 죽였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 이름은 아직 그녀의 안에서 숨쉬고 있었던 걸까? 그 주말, 이블린은 오직 아들 민준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어린이 대공원을 찾아 평범한 엄마와 아들처럼 웃고 떠들었다. 민준은 솜사탕을 입가에 잔뜩 묻히고 신나게 뛰어다녔다. 회전목마를 타며 행복하게 소리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민준이 그녀의 품에 안기며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 계속 행복할 거지?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복수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아들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엄마의 그늘 아래서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강태준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증오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복수의 완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꼭 껴안았다. 그럼 우리 아들, 이제부터는 아주 행복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6년간의 아픔과 증오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파괴가 아닌 창조하는 삶을 살기로.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전략가 이블린 리가 아닌 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엄마 이서연으로 돌아가기로. 그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EL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구제주 진성그룹 관련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천문학적인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떼어 그녀는 한국의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민준의 햇살재단. 미혼모와 그 자녀들, 그리고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이었다. 6년 전 돈이 없어 아이를 낳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했던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복수의 대가로 얻은 돈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어느 날 아침, 이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인천국제공항에 섰다. 6년 전 절망과 굴욕 속에서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승리자였고 생존자였으며 무엇보다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그녀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유리창 너머 한국의 풍경을 돌아보았다. 이제 더 이상 이 도시의 풍경 위로 과거의 유령들이 떠다니지 않았다. 아팠지만 치열했던, 그리고 마침내 끝을 맺은 그녀 인생의 한 챕터가 그곳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가자 아들,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그녀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희망찼다. 증오의 겨울은 끝났고 그녀와 아들의 인생에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뜨거웠던 증오도 떠들썩했던 스캔들도 모두 잊힌 과거로 만들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남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햇빛 아래 섰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오만한 황제 강태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감 생활은 그의 얼굴의 나이보다 깊은 주름을 새겼고 그의 어깨는 후회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충직했던 부하도 없었다. 세상은 그를 완벽하게 잊었다. 그는 주머니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버스에 올라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도시 서울로 향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가 세웠던 진성그룹의 건물에는 다른 기업의 로고가 붙어 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에 대한 어떤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도시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유령이 되었다. 그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매다 어느 카페의 통유리창 앞에 멈춰 섰다. 창 안쪽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면 속 여성은 더 이상 냉혹한 승부사 이블린 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띤 사회적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립한 민준의 햇살재단의 성공적인 활동과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칼날 같은 날카로움 대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사람 특유의 확신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7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복수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지혜와 온화함을 채워 넣은 듯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카메라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한 소년을 비췄다. 훌쩍 자라 이제는 10대 소년의 앳된 티를 벗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엄마를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에는 강태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소년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강태준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움직일 수 없었다. 화면 속의 저 소년. 자신의 핏줄이지만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아이. 그는 화면 속 이서연과 민준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함께 이룬 견고하고 따뜻한 세상. 그 세상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아주 작은 틈새도 없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7년 전 이서연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전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후회라는 감옥은 그 사람 스스로 만든 것이니 평생 그 안에서 속죄하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는 교도소의 차가운 벽보다 더 지독한 진짜 감옥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감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그는 이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할 터였다.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바닥없는 상실감과 후회만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두워지는 도시의 골목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무거운 그림자를 길게 끌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이었다. 같은 시각 인터뷰를 마친 이서연은 민준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변을 걸으며 훌쩍 자란 아들의 어깨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가끔 생각해봤어요. 제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람 말이에요. 이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으로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마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엄마 과거의 한 부분이었어. 엄마를 아프게도 했고 또 엄마를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지. 하지만 민준아, 너는 엄마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란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녀는 마침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서연과 민준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지는 해를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증오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한 남자가 차가운 편의점 구석에 앉아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는 자신이 가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걷어차버린 따뜻한 노을의 풍경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평생 그 풍경을 그리워하며 홀로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후회의 무게는 그렇게 그의 남은 생을 영원히 짓누를 터였다.